민법이라는 과목을 할 건데요. 민법은 민법 총칙이라는 법하고 물권법이라는 법과 채권법이라는 법도 있고, 그리고 뭐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친족법이라는 법도 있고 상속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법 총칙 그리고 물권법 채권법까지만 저희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미리 준비 보고 오셨겠지만 민법 총칙에서 문제로 따지면 24문제가 나오고요. 물권법에서 8문제가 나오고 채권법에서 8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프로토를 따지면 60%가 출제가 되고 20%가 출제가 되고 채권법 20%가 출제가 됩니다. 지금 개강 날짜가 2021년 10월 달입니다. 11월, 12월에서 총 3개월간 기본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서 가지고 강의를 할 거고, 해를 바꾸면 2022년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2개월간 심화 과정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리고 2월 달 지나면 3월 달, 4월 달, 5월 달 이렇게 해서 핵심 한번 배웠던 거 이론 정리할 거고, 그리고 같은 시간에 문제를 풀 겁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모의고사 같은 본 시험하고 똑같은 시험 문제를 풀고 나서 아마 여러분은 7월 내년 두 번째 토요일 정도에 공부하셨던 25회 1차 시험 보러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늘 10월 달부터니까 굉장히 깁니다. 석 달에다가 7월이니까 장장 10개월 정도 아마 학원에서 공부하시고 보실 것 같아요. 미리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굉장히 지금 시기적으로 빠른 시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달간 쭉 이렇게 동영상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학원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앉아 있으시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앉아 계시면 그래도 합격률이 좀 높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좀 시간이 길다 보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시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이라면 처음에 알아듣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반복하시다 보면 성적은 나오니까 여기까지 보셨으면 하고, 도표를 좀 보여드린 이유가 3개월 기본 과정 할 때는 민법 총칙 위주로 할 거예요. 시험이 60% 이상이 민법 총칙에서 나오다 보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는 민법 총칙 위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심화 과정에서 이제 물권법하고 채권법을 할 건데, 물권법, 채권법이 출제 비율은 굉장히 좀 낮음에도 불구하고요. 민법 총칙의 물권법이 3배, 분량으로 따지면 3배예요. 채권법은 민법 총칙의 8배입니다. 그래서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 문제 수가 좀 적다 보니까 등한시하지 마시고, 다만 범위가 넓다 보니까 심화 과정에서 2개월 동안 다 못 해요 지금. 그래서 그동안 제 강의 스타일은 5월 달까지 가서 중간중간에 문제풀이 할 때 중간중간에 물권법하고 채권법을 섞어서 강의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땐 조사 못 한대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저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험 볼 때까지 강의를 다 듣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강의를 해서 5월 달에 마쳤는데, 대부분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욕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올해 가기 전에 공부를 그만두세요. 아셨죠? 그리고 시험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바람은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소한 6월 달까지는 강의를 듣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기본적인 산정이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년 6월 달까지 강의를 듣는다고 가정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대부분 올해 가기 전에 공부를 그만두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지금? 그래서 올해는 주간반 같은 경우에 오후 한 3시부터 한 5시까지
물채권 부분을 별도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급적이면 내년 2월 달이 끝나면 민법은 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참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마는 한 번 듣고 이해하시는 분 이상합니다. 아셨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자꾸 좀 들어보시고 좀 친숙해져야 점수가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예, 너무 진지해서 바로 수업 가겠습니다. 뭐 쓸데없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공부 방법 이렇게 들으시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 공부 방법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데 열심히 하면 되죠. 민법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열심히 하시라고요. 근데 꼭 그걸 질문하신 분이 계셔. 그러니까 이게 좀 공부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안 하겠다는 얘기들. 그러니까 그냥 수업 들으시고 가시면 점수는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만큼 했으니까 어제 자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말자. 그래도 다른 1차 과목 교수님들에 비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별로 안 하는 편이긴 한데 말이 좀 거칩니다.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말이 거친 이유가 그 좋게 얘기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말이 좀 거친 거고, 아직까지는 강의 스타일이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다 보니까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자, 책 좀 펼까요? 22페이지 건너갑니다. 23페이지 건너갑니다. 24, 25 건너갑니다. 26페이지까지 건너갑니다. 작년 같으면 다 했을 텐데 시험에 안 나와서 이제 올해는 과감히 생략할게요. 바로 27페이지 나와 있는 민법 1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전 펴세요. 법전. 자, 민법 1조입니다. 민법 1조 보세요. 민법 1조 제목 가로 안에가 제목이에요. 제목은 법원. 시작 읽어볼까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합니다. 최소한 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시고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민법 1조만큼은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법 1조의 제목이 뭐라고요? 법원이래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에 의한다고요? 조리. 나머지는 칠판 좀 보세요. 오늘 총무 할 거야? 총무의 숙제가 칠판 잘 닦으셔야 돼. 아셨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민법 시간에는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은 다 좋은데 판서가 갈수록 작아진다고. 그러니까 제 판서 글씨가 좀 작아지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아셨죠? 크게 쓰라고. 말하지 말고. 예, 아니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니. 뭔 얘기하다 그랬지? 아, 그랬구나. 법원을 한자로 써볼게요. 이렇게 씁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이혼했을 때 갔던 법원은 여기에요. 법원의 한자의 뜻이 저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위에 법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할 때 법원이고요. 아래 법원은 약간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 얘기 하려다 말았구나. 죄송해요. 1교시만큼이라도 연필 넣으세요. 그냥 팔짱 끼고 아셨죠? 팔짱 끼시고 그냥 강의만 들으세요. 아셨죠? 정 적고 싶으시면 집에 가서 동영상 틀고 그때 적으세요. 응? 부탁이에요. 아셨죠? 적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불안해 가셔가지고 적으시는 것 같고 적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그게 중요할까봐. 근데 중요치 않는 내용을 굉장히 판사에 많이 하니까. 자, 보시고 칠판 한번 보세요. 법원의 음독이 두 가지로 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법원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원자가
마당할 때 원이래요. 내지는 뜰할 때 원이래요. 그래서 이 법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할 때, 즉 법이 집행되는 마당입니다. 법이 집행되는 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의 의미의 법원이에요. 의미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아래 한자는 요 원자가 근원할 때 원이래요. 내지는 연원할 때 원이래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민법 1조의 법원은 법의 근원이 뭐냐, 법의 연원이 뭐냐, 한글로 바꿨으면 법의 뿌리가 뭐냐, 그 맥락의 의미의 민법 1조 법원입니다. 의미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단서를 보니까 민사랍니다. 민사니까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란 사람 사이에 말로 해결 안 되는 민사적인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갑이 원고가 되어서 상대방을 피고로 잡고 이렇게 법원에다가 판사님 저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사적인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소장을 접수한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 법원에서 판사님께서 민사적인 분쟁을 해결하고 싶어 해요. 해결할 때 두 사람 사이의 민사적인 분쟁을 해결하고 싶으면 자, 첫 번째 뭐에 의하시라고요? 뭐에 의하시라고요? 법률에 의하시라고. 법률에 의하시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뭐에 의하고?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마저도 없다면 뭐에 의한다? 조리에 의합니다. 라는 게 민법 1조의 취지예요. 즉 판사가 마음대로 판결을 내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해결할 때 원고가 이겼습니다. 피고가 졌습니다. 라고 해결하려면 승패를 결정하려면 뭐에 근거하시라고요? 민법 몇 조에 의해서 원고 이겼습니다. 아니 1조가 아니라 다른 법에 의했겠죠. 그렇겠죠?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 몇 조에 의해서 원고가 이겼습니다라고 그렇게 내리시라고. 그런데 법을 찾아보니까 법이 있어 없어? 없으면 뭐에 의하시라고요? 관습법에 의하시고 관습법마저도 없으면 뭐에 의하라고요? 조리에 의해서 판결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법 1조의 법원은 한자로 직역하면 법의 근원 내지는 연원 뿌리라고 하지만 궁극적인 법원의 의역을 하니까 법의 적용 순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 민법 1조 법원입니다. 그래서 법을 적용할 때 순서가 뭐라고? 1순위가 법률, 2순위가 관습법, 3순위가 뭐라고요? 조리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법률 법인가요? 관습법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이것도 법이에요. 조리도 법입니다. 먼저 하고 싶은 얘기, 법률이 법뿐만 아니라 관습법도 뭐고? 법이고, 그리고 하차는 뭐까지? 조리까지 뭐라고요? 법이다. 세 가지 법이 존재한다면 법을 적용하는 순서는 1순위가 뭐라고요? 법률, 2순위가 관습법, 3순위가 조리라고요.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하나의 사건에 적용시킬 법이 저렇게 몇 개 있다고요? 3개가 존재한다면 1순위는 뭘 적용시키고 법률, 2순위는 관습법, 3순위는 조리라고요. 의미 이해하셨나요? 지금 얘기 끝. 그래서 민법 1조의 의역은 법에 뭐라고요? 적용 순서에 대해서 민법 1조는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법률을 적용시키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뭐에 의하고?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조차 없다면 조리에 의합니다. 얘기 끝. 먼저 하고 싶은 얘기, 관습법도 뭐라고요? 법이고 조리도 법이라고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조리는 차후에 다른 말로 이렇게 배울 거예요. 조리는 신의성실 원칙이라 부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민법 1조의 의미는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도 저렇게 1조를 그대로 주는 시험도 있고 아니면 순서를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왔습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시험에 나와도 틀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민법 1조의 법원은 법의 적용 순서다. 첫 번째 뭐라고요? 법률. 두 번째 관습법. 세 번째는 조리, 의역. 그러면 법률, 관습법, 조리도 일종의 법이라면 이것들이 법이 존재하는 형식이래요. 법이 존재할 수 있는 형식은 뭘로 존재할 수 있고 법률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관습법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조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요. 지금 의미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민법 1조의 법원의 의미는 법의 적용 순서 내지는 법의 뭐라고요? 존재 형식이라고 지금 의미는 그렇게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끝났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자 보세요. 두 사람 사이에 민사적인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원고되어서 어느 한 상대방을 피고로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판사님 도와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법원에서 두 사람을 해결하려고요. 법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법률이 없습니다. 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하셨나요? 즉 적용시킬 뭐가 없어? 법이 없어. 그럴 때 나오는 게 뭐라고요? 조리라고. 즉 보셔봐. 눈만 뜨면 시대가 바뀌어요. 시대가 변화합니다. 아시겠지만 신문물이 등장합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국회에서요 법을 마련해서 제재하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바뀌는 시대에 맞춰서 법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법은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러면 적용시킬 뭐가 없어? 법이 없어. 그러면 판사님이 뭐라고 할까요? 당신들을 적용할 법이 없습니다. 제가 입수한 바에 의하면 국회에서 당신들에게 적용될 법이 올 하반기 12월 달에 개정되니까 그때 오세요라 할 수는 없잖아.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조리라는 사람이 사람으로 지켜야 할 뭐에 의해서 도리에 의해서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조리라고 하는 것은 제 식대로 표현하면 사람이 사람으로 지켜야 할 도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조리라고 부른다고. 이해하셨나요? 다시 수험생으로 지켜야 할 도리가 책에 낙서한다, 낙서하지 않는다. 낙서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낙서라고 아셨죠? 내년 3월달가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 정리지만 지금 하는 건 다 낙서라고 지금.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조리.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 법의 이름이 뭐라고요? 첫 번째 법의 이름이 법률이래요. 이 법률에는 의미가 두 가지 있답니다. 하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있고 두 번째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 있대요. 그래서 말 자체입니다. 법을 판단할 때 뭘로만 판단한다고요? 형식으로만 판단하면 저걸 뭐라고 한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 부르고 법을 판단할 때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부릅니다. 의미 이해하셨나요 지금? 뭐 어렵습니다. 혹시 그
예전에 고등학교 다니실 때 30년, 40년 전에 사회 시간에 그 몽테스키에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셨죠? 들어보실 것 같아.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공부 꽤나 하셨잖아요. 소시적에. 프랑스 몽테스키라는 학자가 주장한 그 이론이 하나 있는데, 어? 공부 좀 안 하셨나 봐요. 몽테스키라는 학자가 주장한 이론. 고등학교 안 나오셨어? 야, 진짜 너무하네, 너무해 진짜. 상권분립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거치면서 주장한 이론 중에 하나가 상권분립입니다. 상권분립은 대충 아시죠? 뭐예요? 어?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의 역할은 상호 불가침으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저렇게 저것이 분리되었을 때 국가는 균형 있게 발전한다. 이게 상권분립이에요. 그러면 입법이란 얘기는 뭐예요? 법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행정이란 얘기는 만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잖아. 사법부는 그렇게 법을 집행하는 것을 잘했는지 심사하는 기관이잖아. 맞나요? 끝. 그러면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는 어디예요? 국회.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는 어디예요? 정부. 맞죠? 법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검사하는 감독 사법부는 어디예요? 법원. 맞죠? 그러면 자, 법을 만드는 곳이 어디라고요? 국회라고. 그래서 형식적 의미 법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 어디에서? 국회에서 제정한 고유한 의미의 법률을 우리는 뭐라 본다고요? 형식적 의미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법은 모름지기 어디서 만들라고요? 국회에서 만드시라고.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께서요, 대통령의 령을 만듭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신 가장 뛰어난 업적 중에 하나가 금융실명제입니다. 금융실명제가 대통령령이에요. 법률이 아닙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러면 대통령이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금융실명을 만들었다면 대통령의 령에 대한 이건 법인가요? 법이 아닌가요? 법이야 법이 아니야?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국회인가요? 아니 여기 적어놨잖아. 대통령은 행정부라고. 법 아니라고. 법 아니라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법을 형식만 넣고 본다. 형식만 넣고 보니까 법은 어디서 만든 것만 법으로 치겠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것만 법으로 치겠다는 입장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긴급 제정 명령은 형식적 의미의 법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실질적 의미 법이라는 의미는 자, 입법기관에서 만들었던 그 이외의 기관에서
제정했던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면 어디에서 만들었던 관계없이 국민의 권리원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면 저걸 우리가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실질적 의미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양심껏 여러분은 법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 법의 의미가 형식적 의미 법률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실질적 의미 법률인 줄 알았어요?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여러분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까지 포함했어? 여기까지 포함했어. 여러분은 법이 여기까지 있는 줄 알았어. 제 말 이해하셨나요? 죄송해요. 그냥 자랑질을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그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법을 전공한 건 아니에요. 아셨죠? 간혹 한 번씩 질문하신 분들이 이거예요. 뭔과 나오셨어요? 뭐요? 교육. 학과? 그럼 교육학 전공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활 제 대학생활 다른가 봐요. 저는 대학을 나와긴 했는데 전공한 적은 없어요. 학교만 다녔을 뿐이지. 4년간. 뭐 전공하셨어요? 원문 갖다 놓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전공하셨어?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가 법대 졸업하겠다고 해가지고 법을 저는 전공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수험생활을 했을 뿐이지 전공한 적은 없어요. 학자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알고 있었어요. 저 법대 다닐 때 헌법, 민법, 형법만 배웠어요.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 이런 잡법들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설마 저는 4년 동안 그게 법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뭐만 배웠다고요? 요것만 배웠어요. 요것만. 어디서 만든 법만. 국회를 통과한 법만. 이해하셨나요 지금? 끝가.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얘기는 이거예요. 법이란 제목이 나왔을 때 이 법의 의미가 형식적 의미 법을 의미하는 것인지 실질적 의미 법을 의미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저희 수험생의 자세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저렇게 물어보니까 따라서 앞으로 법률의 의미가 원칙은 뭐라고요? 형식적 의미 법률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 의미 법률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고. 이해하셨어요 지금? 얘기 끝. 그런데 이걸 떠나서 법의 피라미드를 한번 그려볼게요. 최고의 법은 헌법이에요. 나라의 근간을 세우다 보니까 헌법입니다. 그리고 헌법 밑에 민법, 형법, 뭐 상법 등이 있을 거예요. 기타 등등. 그리고 밑에 뭐가 있는지 혹시 대충이라도 얘기해 주실래요? 령. 령. 대통령의 령. 행정부 장관의 령. 그리고 그 밑에 규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1차 학교 가시면 주택법이란 법을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주택법 밑에 주택법 시행령을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시행령 밑에 시행 규칙을 배우실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법 들어가면 2차 들어가면 별의별 법 다 배워요. 그리고 규칙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치법규가 있어요. 일종의 뭐라고요? 조례. 대한민국은 분권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각 행정구역마다 자치법규를 만듭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기타 등등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문. 형식적 의미 법인 어디까지 형식적 의미 법일까요? 여기까지가 형식입니다. 실질적 의미 법은 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헌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은 맞지만 실질은 죄송해요. 헌법은 형식과 실질을 다 포함하죠. 민법, 형법, 상법은 형식과 실질 다 포함하죠. 다만 령은 실질적 의미 법률에는 포함되지만 형식적 의미 법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의미 이해하세요 지금? 끝. 그럼 따라서 앞으로 민법 시간에 나오는 법은 형식적 의미 법률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칙이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형식과 실질을 모두 포함하는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배우는 민법 1조입니다. 민법 1조의 법률이 뭐라고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포함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률 유일한 예외입니다. 다시 앞으로 우리는 민법 시간에 수많은 법률 할 거예요. 그럼 따라서 자 칠판 1조를 제외하고는 다 뭘로 기억하시라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의미합니다. 민법 1조만 빼고 하필 오늘 배우는 민법 몇 조는 1조만큼은 유일한 예외예요. 실질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민법 시간에 1조만 물어봅니다. 의미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교재 확인. 교재 확인 27페이지 중간 양가로 2번 법률 쭉 내려와서 디귿번에다가 밑줄. 민법 1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법률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시험 문제는 계속 등장하는데요. 오른쪽 날개 부분에 OX 좀 보세요. OX. 민법의 법원으로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을 의미한다. 틀렸습니다. 민법 1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법률까지 포함합니다. 됐나요? 자, 법조항 펴세요. 법전 31조 펴세요. 31조 내용은 모르셔도 돼요. 31조 제목 법인 성립의 준칙. 시작.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성립하지 못한다. 질문. 법률 나와 있어요? 시험 지문. 31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옳은 지문, 틀린 지문. 옳은 지문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내용 필요 없음. 다시 칠판. 민법 시간에 나오는 법률의 의미는 1조를 제외하고는 다 뭐라고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1조만 뭐라고요? 실질이라고. 자, 하나 더. 185조. 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공통 단어 법률이 있어요. 법률의 의미가 뭐라고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그럼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칠판 보세요. 칠판 여기 보세요. 명령으로 물권을 창설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185조에 의하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잖아. 그럼 이걸 역으로 해석을 하면 물권이라고 하는 요 권리는
법률로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창수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또 관습법으로도 창수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때 법의 의미가 어떤 법이냐고. 형식적 의미 법이라고. 따라서 명령은 형식이야 실질이야? 실질이니까 실질적 의미 법은 법이 아니라고. 따라서 명령 가지고는 창설 못 한다고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시험 지문에 형식과 실질이라는 것이 맞지만 문제의 지문은 저 지문을 이렇게 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령, 규칙, 자치법규가 나오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야 한다고? 아, 법은 법이긴 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법이구나.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러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법인을 성립시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도 물어본다고. 안 된다고요. 아까 31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성립하지 못하잖아. 그럼 이 얘기는 법인 만들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만드시라고. 그때 법의 의미가 뭐라고? 형식적 의미의 법만 의미한다. 실질적 의미의 법은 빠진다 그 얘기입니다. 의미 이해하셨나요 지금? 얘기 끝.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법의 의미에는 종류가 몇 개 있다고요? 2개. 하나 무엇? 형식적 의미의 법. 형식적 의미의 법의 의미가 뭐라고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고유한 의미의 법을 의미한다. 실질적 의미의 법은 그 법을 만든 기관이 입법기관이든 그 이외의 기관 상관없이 여러분의 국민의 권리 의무를 직접 규정하면 뭐라고 한다? 실질. 서울시조례 8조 247항에 의하면 서울에 눈 오면 내 집 앞에 눈은 치워야 합니다. 이게 서울시 조례 하나예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이해하셨어요 지금? 조례입니다. 그러면 서울 시민이라면 눈 치워야 됩니까? 아니면 안 치워도 됩니까?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는 입법기관이 아니에요. 서울시 의회 입법기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라는 조례 만들었더니 서울 시민을 구속하잖아. 그래서 그런 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실질적 의미 법이라고 부른다고 지금. 얘기 끝. 그러면 자 이제 실질적 의미의 법에는 뭐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배우는 법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은 당연히 포함된다. 또 내지는 대통령께서요 만든 명령 같은 것도 실질적 의미의 법률에 뭐 한다고요? 포함됩니다. 또 내지는 행정부 장관이요. 장관이 뭐 령 같은 걸 만듭니다. 이것도 뭐라고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이해하셨나요 지금? 또 내지는 네 번째 교재를 좀 볼게요. 그래서 27페이지 보니까 기억번 27페이지 제일 아랫줄 법률의 범위에서 기억 민사에 관하여 대통령의 긴급 명령 니은 명령 넘어갑니다. 디귿번이 뭐예요? 대법원장이 만드는 대법원 규칙이 있어요. 5번째 그 다음 얘기는 뭡니까? 자치법규라는 조례 또 국제조약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또 공법규정 칠판.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법률에는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내지는 행정부 장관의 령 내지는 대법원 규칙 내지는 자치법규 내지는 국제조약 내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내지는 공법규정이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법이라고. 법이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 배우는 법원입니다. 자, 민법 1조의 제목이 뭐라고요? 법원. 법원의 첫 번째 법원이 뭐라고요? 법률. 이 법률의 의미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령, 대법원규칙, 자치법규, 국제조약,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 공법규정도 일종의 뭐라고요? 법이라고. 그럼 결론. 이런 것들은 법원이 될 수 있다, 없다. 결론만 정리. 법원이라고요. 어차피 시험에 나온다면 자치법규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다 법원이라고 저것들이. 이해하셨나요 지금? 다만 단서에 붙어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의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되고요. 이런 것의 내용이 형사적인 것에 관한 것이라면 형법의 법원이 된다. 그런 맥락의 의미예요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 명령의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뭐의 법원? 민법. 형사에 관한 것이라면 형법의 법원. 행정에 관한 것이라면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지금. 결론만 얘기하면 저렇게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내지는 자치법규 내지는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공법 규정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표적인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명제가 대통령의 긴급명령이었어요. 민법 법원입니다. 또 내지는 대법원 규칙은 뭐냐면 대법원장이요. 대법원에 와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라고 이렇게 정리해놓은 게 있어. 이게 대법원 규칙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대법원 가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대법원장이 만든 규칙에 의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그런 맥락에서 민법의 법원이고 자치법규 역시 조례입니다. 조례니까 민법의 법원이 되는 거고 국제조약은 뭐예요? 조약. 조약이란 나라가 맺은 협약 아닌가요? 이 국제조약이 내지는 국회의 비준 등을 받게 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즘 예전에 있던 FTA가 일종의 국제조약이에요. 그러면 국제조약 맺으면 이것도 여러분의 국민의 권리 여부를 직접 규정해요. 지금. 의미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런 얘기고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은 잠깐 부연 설명만 좀 해볼게요. 간통죄 폐지된 거 알고 계시죠? 간통죄가 위헌 결정 받아가지고 연도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은 폐지됐습니다. 혹시 우리 그 형님들 중에 간통죄가 위헌 결정 받아서 폐지됐을 때 여러분의 심정, 우리 형님들 심정, 나라가 망하려는 징조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혹시 없으시나요? 잘 됐어요? 어떻게 절대 얘기를 할 수 있지? 혼인빙자 간음죄는 그 전에 폐지됐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그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간통죄 폐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적 자기결정권을 나라에서 간섭할 필요는 없다. 이게 간통죄 폐지 이유 사유입니다. 마음대로 바람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밖에서 지켜야 한다. 가정까지 들어오는 것은 법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항상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냥 하는 얘기예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댓글 다 올라온다. 부부관계, 법적인 부부관계에서 그 성관계를 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안 해도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간통죄를 폐지하기 전에 부부관계를 일주일에 7번씩 법으로 제정해버리면 바람필 사람이 없을 걸로 확실합니다. 모든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7번씩 관계를 맺어야 한다. 1년에 365번. 그러면 절대로 밖에 나가서 바람필 일이 없다. 이렇게 법을 제정하면 대한민국은 간통이 없는 나라가 될 거예요. 왜 그래요, 또 눈빛이? 법이 가정을 도울 수는 없다고요. 내가 누구랑 관계를 맺을지는 내 결정이라고요. 제가 처음에 법을 배울 때만 해도 부부지간에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님들이 술 한잔 드시고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안으세요. 어머니는 싫어합니다. 술 처먹고 와서 이 냄새 풀풀 나고 누군지도 몰라 김마당 하면서 쓰다듬어. 짜증나. 나는 싫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관계를 맺으면 예전에는 강간죄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30년 전에 강간죄 아니었어. 부부지간이면 강간죄냐? 내가 결혼한 이유가 뭔데? 근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법적인 부부지간에서도 어느 일방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강간죄가 성립돼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즉 관점이 뭐냐면 내 성관계 기타 등등은 나라에서 국가에서 법으로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누구랑 자는 것은 내 결정이다. 그래서 간통죄가 폐지된 사건이에요. 이해했어요 지금? 그런데 간통죄 폐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옥소리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박철과 옥소리는 아시죠? 응? 누가 바람폈는지는 아시겠고, 그래서 박철이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어요. 옥소리가 간통죄가 위헌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 덕분에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서 간통죄로 징역 2년의 형을 받은 사람이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어요. 그래서 형기는 2년인데 1년 살고 있는데 밖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진 거야. 형기 몇 년 남았다고요? 1년 남았어.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그 사람은 바로 석방됩니까? 아니면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1년 더 살아야 합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내리면 그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잡아둘 죄목이 없어. 그래서 바로 석방됩니다. 제 말 이해하시나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도 여러분의 국민의 권리의 의무를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맥락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법 규정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교시 정리. 민법 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까지 뭐한다? 의미한다. 두 번째, 이런 것들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행정부 장관의 명령, 대법원 규칙, 자치, 법규 내지는 국제조약,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공법 규정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쉬었다 오겠습니다.